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의대 주용범입니다. 저는 오늘 토탈리 후에 생긴 인펙션, 페리프로스테틱 조인트 인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어려웠던 케이스 먼저 보여드리고 후에 이제 간단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8세 여자 환자이고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무릎에 페인풀 스웰링을 주소가 되어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토탈리를 시행하였고 8년 전에 인펙션으로 리비전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그 후에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가 생겨서 플레이트 픽세이션을 했던 환자입니다. 피버는 37.5도였고 ESR CRP는 상당히 상승된 상태였습니다. 히스토리만 봐도 어느 정도 PGAI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니셜 CT에서 플레이트 픽세이션 된 상태와 리비전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트 상태 확인되고 엑스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본 유니온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CT를 찍었더니 아직도 본 유니온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로드 컬처에서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펙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 리무발을 하고 시멘트 스페이스를 계획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니션을 가하자마자 이렇게 커피색의 퍼스가 나왔고 임팩티브 티슈,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피머 전체에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안티비드 시멘트를 넣고 이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ESR CRP를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4개월까지 제가 이제 외래 주시를 통해 기다렸습니다. 보통은 뭐 문헌상에는 2달까지 비드를 넣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ESR CRP를 우선적으로 정상화되는 거를 수술 기점으로 잡기 때문에 쭉 팔로업한 도중에 이렇게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프랙처가 생기고 ESR CRP가 컨트롤되지 않는, 인펙션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두 분 교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프랙처가 다시 생겼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동 교수님부터. 예.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프로스탈락 인서션 하는 것 자체도 보니까 네일을 잘라서 네일과 시멘팅을 같이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신 건데요. 하나 안타까운 건 그 프리오피 CT상에서도 그 임팩티브 넌유니온 상황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조금 더 긴 네일링을 처음에 시도했다면 이런 리프랙처는 조금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같은 무릎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자나 보호자를 불러서 다른 방법들을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꼭 프랙처만을 치료가 아니라 퓨전이라든가 뭐 심하면 앰푸테이션까지 이게 다시
인펙션 컨트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키드니도 안 좋고 당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옵션을 환자 보호자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림 교수님. 네, 주홍봉 교수님 그 중간에 그 네일로 한 거는 그 메탈 스템이 메탈인가요? 이거 IM 네일 하나 꺼내서 잘라서 그렇습니까. 시멘트 발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실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있어서 옛날에 장종봉 교수님께 한번 이전에 교수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질문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때 비슷한 답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 환자 처음에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저는 아마 라테럴 플레이트는 남겨놓고요. 라테럴 플레이트를 남겨놓고 시멘트 비드, 시멘트 스페이서 넣고 인펙션을 우선 치료를 하는 뭐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결국 다 제거를 해버리면 운명은 결국 리프랙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플레이트를 하나는 남기고 치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 이제 다 뽑아버리면 이제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제 뭐 이런 거 아니고 인펙션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플레이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제 하나 정도 남겨놓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저도 이제 하긴 합니다만 뭐 이 케이스는 사실 너무 어려운 케이스고 뭐 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뉴트로필 카운트, 그 프로즌 바이옵시에서 인펙션이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디스탈 피머를 다 떼어냈습니다. 제 당시 판단으로는 이미 데드본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오스테오 신세시스트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제거를 하고 인펙션 컨트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멘트 인서션과 플렉서블 레일을 이용해서 안티비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환자에게 엠블레이션은 권유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수술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인펙션이 컨트롤 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 상태로 환자에게 살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보인 메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네, 이번엔 강림 교수님부터. 네. 저는 오히려 주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료를 결정한 게 결국 튜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서 진행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하고 이제 환자가 네네. 걷는 걸 봐서 예, 적응을 시키면은 이렇게 예. 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뭐 지금 상황이면 아마 튜머 프로세스를 고려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항상 튜머 프로세스는 조금 고민인 게 이게 fail 돼버리면 결국은 다음 절차는 암푸테이션이라 조금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펙션 없고 또 환자가 나름 잘 걷고 한다면 저는 이대로 놔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튜머 프로세스 자체가 인펙션 레이트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퓨전된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만 않다면 전 이 상태로 사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하여튼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사실 맨 처음 제가 아까 어프로치를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오스테오토미 쳐서 이렇게 찍혔는데 아마 첫 번째 데브리머 할 때는 그때 오스테오토미를 안 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스테오토미 안 치고 이게 익스포저를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디스탈 피머의 본들을 다 제거한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바이어블을 하지 않은 그런 본들이 많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상당히 대단하게 이제 치료를 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환자가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들 말씀처럼 이 상태로 이제 환자분에게 사시는 걸 권유했는데, 본인은 장애가 남는 걸 원치 않으셔서 ROM이 어느 정도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튜머 프로세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한 지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아직 인펙션이 컨트롤 되었다고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리액티베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항상 몸을 좀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바로 보겠습니다. 68세 여자 환자이고 2달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무릎에
페인을 주소로 내용했습니다. 이미 3달 전에 토탈리 후 발생한 어큐트 인펙션으로 데브리망, 안티바이오틱스, 임플란트 리텐션, 인서트 체인지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랩상으로는 다시 리액티베이션 인펙션이 재발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인서트만 체인지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토탈리 그대로 오셨고, 근데 보시면 아직 스웰링, 이퓨전이 많이 찬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페일드 대어 상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한 대어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두 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강동 교수. 예. 일단 데브리망 안티바이오틱스 임플란트 리텐션을 한번 시행했기 때문에 스코업으로 한 번 더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은 투 스테이지 리비전 아스로플라스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무조건 투 스테이지로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실패했을 때 그걸 과연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시기가 넘어버리면 뭐 할 수 없지만 환자 또 상태가 큰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뭐 컨디션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또 뭐 그 균이나 이런 것들이 안티바이오틱스 잘 듣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루즈닝이 없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첫 번째 그 DAIR 한 게 그냥 정말 조금씩 그냥 이렇게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투 스테이지 임플란테이션. 네. 네, 저도 그래서 사실 문헌상으로는 한 번 실패한 이런 데브리망은 다시 시행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두 가지 다 고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데브리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투 스테이지를 할 것인가 고민을 들어갔는데, 프리오피 조인트 플로이드 컬처에서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가 나왔고요. 인시전을 가하자마자 이렇게 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어는 실패를 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안티비드와 시멘트를 인서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수술을 마쳤고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인펙션이 컨트롤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리비전 아스로플라스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개월 동안 잘 지내셨는데 외래를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다시 증상이 발생했다. ESR CRP는 120에 20.8, 상당히 높았고요. 퍼스가 이렇게 재수술 당시에 퍼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치료를 또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종일관 투 스테이지로 할 것 같고요. 이상하게 성공한 적이, DAR 성공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토탈리하고 2주 안에 온 인펙션이면 고려를 하겠지만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투 스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 스테이지를 트라이 하기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주영 교수님께서 이 스템 픽세이션을 너무 뻔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뽑는 거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인펙션에 대해서 이제 3번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저는 똑같습니다. 환자 보호자 불러놓고 여기 있는 트리트먼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단점을 다 설명드리고요. 예의를 시킨 다음에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게. 근데 뭐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투 스테이지 리비전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환자가 이렇게 인펙션이 리커할 만한 그런 코모비디티나 뭐 컨디션이 있었나요? 이 환자가 이제 무릎뿐만 아니라 사실 숄더도 septic 아스트라이티스로 수술을 받았던 분이고 힙 조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역 체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환자로 의심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또다시 리비전을 해놓고 이제 그 세 번째 리비전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더 높은 그런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림프데마가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셀룰라이티스가 생기는 그런 환자들은 어차피 해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생겼는데 보면 퍼스 양상도 뭐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환자가 또다시 어차피 반복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일단 DAIR 또 시도하는 거죠. 시도해가지고 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히크만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균에 맞는 그런
안티바이오틱스를 이제 인퓨전을 한 그런 케이스 몇 번 했는데 다 삭감됐어요. 히카몽 할 때는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그게 실제로 레오 와이사이드 와이사이드 라인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걸 상당히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DAI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높이는 그런 논문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뭐 그냥 에비던스가 많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어차피 또 다시 리커할 게 예상이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시전 넣고 이렇게 퍼스가 확인이 되었고 어쩔 수 저는 또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비드 체인지와 시멘트 스페이스를 삽입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똑같은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은 시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7개월 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체인지를 했습니다. 총 그래서 3번, 2번 이렇게 비드 체인지를 시행하였고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저도 중간에 이제 퓨전도 권유를 드렸고 했지만 환자가 또 강력하게 재수술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시 리비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펙션이 컨트롤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였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ESR CRP가 상승을 하였고 인펙션이 다시 재발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 미리 좀 보여주지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너무 네. 힘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조인트에도 그런 인펙션에 관련된 동반된 게 있다면 결국은 아스로데시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인펙션을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인펙션 치료 페일 하더라도 결국 크로닉 양상으로 나타나고 뭐 ESR CRP도 보통 3, 뭐 이렇게 유지되고 주로 퍼스 없이 나오는데 근데 교수님 지금 케이스는 전부 퍼스 이렇게 거의 어큐트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일단은 균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 환자가 정말로 임뮤노 서프레시브 된 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어쨌든 퍼스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은 혹시 다른 시스테믹하게 인펙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해 보고 저는 우선 안티를 좀 폴로 좀 쓰고 그 양상을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처음처럼 퍼스 나오고 인펙션 이런 경우라면 저는 퓨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아까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 뭐, 지금 제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그냥 하고, 이런 환자분들은 결국 그런 면역체계 문제가 있는 게 뭐,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라이프타임 안티바이오틱스를 이제 쓰면서 균은 나왔으니까, 네,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수술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걸 다 뽑기가 부담스러워서 다시 이렇게 대신에 이제 인서트는 빼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필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인서트이기 때문에 인서트 제거하고 비슷하게 모양을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고 비드를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마쳤고요. 저는 이걸 뭐 하이브리드 대여라고 혼자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해서 컨트롤해서 마지막에 3달 후에 이렇게 파이널 리얼 인서트를 넣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제 1년 반 정도 되셔서 오늘 아침에 저희 외래를 오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 또 인펙션이 재발할지 몰라서 다음번에는 제가 반드시 퓨전을 하겠습니다. 퓨전도 쉽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바이폴라는 왜 하시고 그 사이? 이것도 이거는 프랙처로 한번 오셔서 두 가지 어려운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GI는 뭐 유병률은 노스 아메리카 기준 2년에 1.5%, 10년에 2%,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에서 2.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미리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하이 BMI 보통 40 이상, 30 이상의 인펙션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스모킹, 그 다음에 알코올 어뷰즈, 그 다음에 로우
말뉴트리션, 세rum 알부민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DM, 그 다음에 카디악 아리스미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RA도 인펙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하게 디프레션, 사이코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인펙션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플라메토리 아스라이티스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술전에 이미 바이오로직스를 복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뮨 서프레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한 사이클 정도 쉬고 나서, 그리고 수술 후 2주부터 다시 운두가 힐링된 다음에 이런 약제를 쓰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펙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페리오퍼레티브 안티바이오틱스는 인시전 1시간 전에 보통 세파졸린과 같은 1세대 세파를 인젝션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MRSA 캐리어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피로신 나잘 오인먼트나 클로렉시딘 베스로 수술 전날에 샤워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이제 인펙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들이 소개된 게 있는데, 디스포저블 패키지를 이용하라. 그 다음에 쉐이빙은 가급적 수술 시간에 가깝게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전기 면도기를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는 2개, 그리고 자주 갈아 끼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우주복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미나 에어플로우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장에 사람이 이동이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인펙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처 매터리얼에 따라서 인펙션이 발생이 틀리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스테이플보다는 봉합사를 이용하는 것이 인펙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진단은 2018년도에 머스큐로스켈레탈 인펙션 소사이에서 보고한 최신의 가장 이제 업데이트된 이 진단 기술을 따라서 PGI를 진단하면 되겠는데, 보시면 메이저 클라이테리아는 두 군데서 이제 포지티브 컬처가 나온 경우, 그리고 사이너스 트랙이 있는 경우 인펙션을 진단할 수 있겠고, 마이너 클라이테리아로 세rum에서 ESR, CRP, D다이머가 증가하고, 그리고 시노비알 플라이드에서 WBC 카운트가 증가하고, 알파 디펜신, 그리고 폴리모포 트로필이 증가하고, CRP가 증가할 경우에 이렇게 스코어를 매겨서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인펙션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만약에 2에서 5점일 경우에는 인펙션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필드에서 컬처나 뭐 퍼스가 있는지를 봐서 점수를 합산해서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인펙션을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R, CRP의 그 컷오프 밸류는 크로닉이냐 어큐트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인펙션이 오면 어떤 타입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R은 이제 수술 필드에서 이미 컬처가 양성이 나온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안티바이오틱스로 먼저 치료를 하고, 타입 2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4주 이내 어큐트죠. 그리고 어큐트 헤마토지너스 인펙션, 이 두 경우에는 네브리에멍을 시행할 수 있는 대어를 시행할 수 있겠고, 크로닉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스테이지나 그런 리비전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픽 서저리는 간혹 종종 이제 뭐 성공률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한계점이 인서트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인서트와 티비아 사이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인펙션 소스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일리어 레이트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뭐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오픈 서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아스트로스코피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리머 안티바이오틱스, 그리고 임플란트 리텐션, 네어라고 하는데, 이건 어큐트 때, 어큐트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인펙션, 그리고 임플란트가 스테이블을 해야 되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고요. 크로닉한 경우나 이미 바이오필름이 형성돼서 머추한 바이오필름이 있는 경우에는, 또 루즈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우스가 동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대외 인펙션 페일러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투스테이지 OP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에머전시로 시행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메디컬이 수술 상태가 됐을 경우에 어전트 개념으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석세스 레이트는 심프톤 발생 일주일 전, 그리고 임플란트를 삽입한 지 15일 이내, 그런 경우에 만약 이거를 시행한다면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여를 할 경우에 이제 인서트를 교체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페일러 레이트는 뭐 다양하게 20%에서 70%까지 보고되는데, 이제 프리오피 스코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페일러 레이트를 예측할 수 있는 논문이 보고가 돼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클릭 스코어, 뭐 크라임 80 스코어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K는 키드니 이날 페일러가 있고, L은 리버 시로시스.
인덱스 서저리가 또 프랙처에 의한 수술이었냐 아니면 리비전이었냐에 따라서 또 포인트가 달라지겠고요. CRP가 100 높을 경우 그리고 시멘트 프로세스를 사용할 경우 이런 점수를 합산을 해서 4에서 5점일 경우에는 페일러 레이트가 55%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임 에이티 스코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페일러 레이트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문헌상에는 이러한 대어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서트 체인지를 반드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최소 6에서 9리터 이리게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라인도 사용하지만은 포비던 희소객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2% 크롤헥시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 보고에 의하면 메칠렌 분류를 사용한다면 이런 죽은 티슈나 바이오필름을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어를 시행할 경우에 이제 이런 쉐이버를 이용해서 어떤 포스트리어 쪽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브리망을 시행하고요. 펄스탈 라비즈를 통해서 조금 더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여 후에 이제 안티바이오틱스를 얼마나 사용하냐가 또 고려 사항인데 보통 문헌상으로는 6에서 8주, 2주 IV 안티, 그리고 그 후에 6주까지는 오랄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종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히크만 카테터를 이용해서 로컬리, 인트라아티큘라로 직접 안티바이오틱스를 인젝션 하는 것이 조금 더 바이오필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소개되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코마이신 파우더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칼슘 설페이트 비드에 반코마이신이나 겐타마이신 같은 섞어서 삽입하는 방법도 소개되었습니다. 리비전 서저리는 2스테이지 리비전 서저리가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하일로 페일러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4에서 6주 정도 그리고 최대 8주를 넘지 말고 다시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훌자마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비드 시멘트에 섞을 수 있는 그 항생제로는 겐타마이신, 크린다마이신, 반코마이신, 드물게는 콜리스틴 같은 거 섞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 스테이지를 시행할 경우에 안티바이오틱스는 어떻게 또 사용할 것이 고민이 되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그리고 리임플란테이션 시기까지 최근 문헌에는 드럭 홀리데이를 갖지 말고 쭉 안티를 사용하는 것이 리커멘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4에서 6주 정도 2주 IV, 2주에서 4주 정도 오랄 안티바이오틱을 사용하고 리임플란테이션 후에도 6주까지 그리고 리임플란테이션 당시에 컬처에서 포지티브가 나왔다면 12주까지 또 안티바이오틱을 사용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일러 레이트를 또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스코어링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다 인펙션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세심한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퓨전이나 리섹션 아스오플라스티, 심한 경우에는 AK 앰퓨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GI는 정말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발생이 됐다면 적절한 항생제와 그리고 적절한 수술로서 치료를 해서 빨리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공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익스텐시브한 리뷰까지 해주셨고요. 이거 리뷰에서 한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면, 그 우주복이 인펙션을 줄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시스템 리뷰에 있긴 있는데, 그 우주복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헬멧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그러니까 양압과 음압이 동시에 걸리는, 뒤에 이제 그 월에서 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실제 바람을 빼내고, 이런 우주복에서는 인펙션 레이트를 줄인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쓸 수는 없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이제 헬멧 시스템을 쓰는데 헬멧 시스템은 인펙션 레이트를 줄인다는 에비던스가 없고 오히려 늘린다는 그런 보고들이 이제 토탈 힙 쪽에서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이유가 이게 지금 빠져나가는데 없이 위에서 이제 팬만 도니까 양압이 이제 몸 안에 걸리고 그게 결국은 이런 손목 쪽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그 지금 헬멧 시스템은 사실은 의료진을 프로텍션하는 거 외에 인펙션을 줄인다는 그리고 이게 또 이걸 쓰면 false sense of security가 생겨가지고 이게 마치 괜찮은 걸 생각해서 자꾸 만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자 질문이 몇 개 들어왔고요. 일단
그 최충혁 회장님께서 이게 이뮨 서프레션 스테이터스 있을 수 있지만 베이커 시스트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데브리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치료하는 건 어떠실지라고 이렇게 커멘트를 주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베이커 시스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쌀알 같은 그런 인펙션 머티리얼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기 전에 CT나 이런 것들을 찍으니까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에 만약에 베이커 시스트에 그렇게 굉장히 길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그쪽은 어디셔널 인시전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그냥 뒤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좋은 코멘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니까 그 데브라이더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보니까 데브라이더도 쓰시고 펄스텔 라비지 둘 다 돈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네, 쓰고 계셔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환자를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 을지대 병원의 이호열 선생님께서 인펙션이 있어서 라텔 플레이트 하나 정도 남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인펙션 치료에 정말 그 지장이 없느냐. 그러면 남겨놓기로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그렇게 케이스 많은 건 아니고 또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몇 케이스는 다 그래도 잘 치료가 됐던 케이스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원칙은 철저한 데브리망입니다. 그래서 필요시 이게 뼈가 어느 정도 슈더 모션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플레이트를 빼고요. 그 홀 다 데브리하고 새로운 플레이트를 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의 위아래 그 길이에 따라서 시멘트 비드를 작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다 이렇게 플레이트 주위로 이렇게 비드를 넣고요. 그 외에 안티바이오틱스는 기본 3주 IV로 쓰고 ESRCRP 노멀 될 때까지는 PO로 쓰고 뭐 이 정도로 조금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왕립 그 교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언스테이블 임팩티드 논인이 제일 치료하기 네, 어렵습니다. 치료가 거의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셔야 돼서 지금 만약에 그 플레이트에 있는 바이오필름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네. 뭐 뺀다고 해서 완전히 덜렁덜렁하진 맞습니다. 않잖아요. 빼고 데브리만 하고 새로운 플레이트를 다시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임팩티드 논인이 됐는데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프랙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